부자들의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부동산 방향도 움직인다. 설해마을, 트리마제, 나인원 한남 이런 부자 동네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설해마을 고급 빌라랑 이제 트리마제랑 나인원 한남 상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빌라랑 아파트랑 직선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트리마제는 뷰를 되게 포커싱을 한 고층 아파트고, 나인원 한남은 이제 뷰보다는 이제 저층 상품인데, 저는 근데 설해마을에 저는 30년 넘게 살았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방배중학교 밑에가 있으면 밑에 주택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빌라들이 대규모로 막 개발이 됐던 시기가 있거든요, 설해마을에. 그때 이제 빌라에 되게 오래 살다가 독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를 했어요. 그땐 되게 나이가 일단 첫 번째 어렸고요. 제가 지금처럼 부동산을 공부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죠. 굉장히 그 선택을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았을 때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언론 기사들 찾아보면 막 아파트 끝났네,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네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독립을 해야 돼서 대출을 좀 받고 이제 제 돈 몇 억을 보태서 이렇게 첫 집을 매매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설해마을 그 빌라, 제가 산 빌라가 13억이 넘었어요. 팔 때는 15억인가 14억 5천인가 이 정도를 받았는데 혼자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복층 빌라였거든요. 테라스도 있고 쾌적한, 그리고 녹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녹지도 보이고 멋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매매를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으로는 아파트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설해마을 빌라촌이 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장점은 프라이빗하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잘 안 다니고 조용한 동네예요. 그래서 살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반포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오르고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전철은 잘 안 타지만 차로만 이동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차로 이동하는 교통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근처에 역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는. 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역이 서초역하고 고속터미널역이에요. 동안단지랑 신동안단지 일대가 예전에 이제 탑급 연예인들하고 재벌들이 진짜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이제.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설해마을 고급 빌라촌은 옛날 90년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방배중학교가 있으면 이 밑에를 우리가 보통 설해마을이라고 불러요. 여기 상권, 여기가 주로 설해마을 메인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전통무촌이라고 하면 방배중학교 뒤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동광단지, 이쪽이 동광단지고요. 동광단지는 주택도 많고 그리고 빌라들도 많고요. 이쪽이 신동광단지예요. 신동광단지도 주택과 빌라들이 섞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빌라 부지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원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약간 부촌 이미지가 희석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동광단지는 아직까지는 원룸들이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설해마을 자체가 좀 힘을 잃다 보니까 동광단지도 평당 가격으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싸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전제는 빌라는 개별성이 엄청 강해요. 동일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뭐 3,000세대 들어가 있고 34평이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시세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실거래를 보면 평당 5천, 6천을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반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리팍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물론 호가가 지금 1억 4천, 뭐 5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평당 20평대, 30평대가 뭐 1억 한 3천대까지는 실거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밸리 30평대가 지금 45억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원밸리에선 전용 84밖에 못 사는데 여기 가면 전용 뭐 200 이상의 고급 빌라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가격의 탄력을 받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이런 빌라들 있잖아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 개발밖에 안 돼요. 다 연식이 다르고 소유주 다 다르고 좀 우후죽순으로 뻗어 있어서 이게 단독 개발을 하지 않으면 좀 개발하기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 개발 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6가구 12세대밖에 안 되고 땅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2종 주거 지역인데 올릴 수 있는 것도 5층, 6층밖에 안 되고, 주변이 역세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권이 있는 데도 아니고, 좀 아파트 생활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매를 받으면서 가격 탄력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매각을 하고 이제 집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신혼집을 알아봤었어야 되니까. 제가 나름 가진 예산의 제약 안에서 막 집을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성수동을 갔어요. 원래는 제가 트리마제도 보고 갤러리아 포레도 보고 여러 가지 집들을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임장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정말 100채를 넘게 본 것 같아요. 성수동에 잠깐 사셨고 그때가 트리마제. 네네, 2년 거주했어요. 여기 성수동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랑 트리마젠 여기 있습니다. 한강변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살았던 57평형은 뷰가 되게 베스트인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전월세로 살았고요. 그 56평이 뷰가 훨씬 더 좋아서 57평보다 56평이 더 비싸요. 트리마젠 같은 경우는. 57평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8천 정도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56평은 평당 1억 정도의 시세가 찍혀 있으니까 뷰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갭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에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올라오기 전이에요. 지금 성수동의 대장이라고 하면 아크로스홀 포레스트잖아요. 요거잖아요. 서울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딱 세 군데 정도를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그리고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는 38평이 있지만 근데 77평하고 62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네가 시행사에서 개발을 할 때 38평의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 당시에 또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77평을 반으로 쪼개서 38평을 분양을 한 거예요. 그 구조가 이상해요. 38평 가평은. 방이 일단 2개고요. 38평인데 그 방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뭐지? 방 2개가 딱 붙어 있고 딱 나가면 거실인데 거실은 큰데 방은 되게 좁아요 또. 근데 거기 사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도 혼자 사는 후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매각을 했는데 28억에 사서 43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걸 매각을 했는데 산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대요. 남자. 그런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는 게 38평인데 38평은 정상적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이제 이 구조가 이상하긴 해요. 그 다음에 나인원 한남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 분양을 신청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분양에 당첨이 되면 지어지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디 살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트리마제를 간 거죠. 한강진역 쪽이군요? 네네. 나인원 한남 여기 후문에서요. 여기가 지금 이 상권이 되게 핫하거든요,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나인원 한남 분양을 받고 이제 지어질 때 이 뒷골목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 상권 형성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기가 평당 5천에서 6천이었어요. 지금 1억 7천입니다, 여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차가 다니기도 너무 안 좋고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역세권도 아니고 여기 이태원역에서 꽤 걸어가야 돼요. 한강진역은 그렇게 좋은 역이 또 아니거든요. 지하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들어오면 형성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핫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막 평당 9천에 팔렸거든요, 여기가. 9천에 사서 이분은 신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코너변에 있는 요 정도면 호가한 평당 거의 2억 불러요,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나인원 한남은 그럼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하이엔드 주택으로 가게 되면 대체재가 있느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짱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살펴봤던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포레나 그리고 시그니엘도 마찬가지고 고층 타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층의 어떤 게이트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층이 9층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9층이고요. GDGB 펜트고요. 저는 그 앞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다 펜트가 있고요. 75평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89평형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듀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인원 한남 듀플렉스가 최근에 20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실거래가. 그래서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예요, 이게. 듀플렉스가 제 상품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듀플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택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차를 타고 자기 전용 차고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다 연결해놨어요. 주택처럼. 저희가 주택에 성북동 평창동 주택에 살면 차를 딱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나인원 한남은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고급 빌라와 타워형의 그 중간 느낌이라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인데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 듀플렉스로. 물론 한남 더일도 그런 듀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PH129도 듀플렉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한남 더일은 오히려 단층 펜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듀플렉스 펜트보다. 인기 별로 없어요. 듀플렉스가. 근데 여기는 1층 듀플렉스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예산이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그런 부자분들 보시면 89평 살다가 그 듀플렉스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꽤 있어요. 제 후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당시에 89평을 살다가 듀플렉스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매물도 몇 개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집에다가 좀 딜을 했었는데 150억을 질렀어요. 150억에 내가 살 테니 팔면 안 되냐? 매도자가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저도 시세가 150억, 160억까지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감은 좀 잡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200억이 거래될 줄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지금 75평을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2019년 말인가? 2020년이었나? 저는 정확하게 42억 8천에 들어갔어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 취향은 나인원이 제일 좋고요. 뷰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아크로스홀 프레스트 70평도 맞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나인원 살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좋겠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크로스홀 77평하고 나인원 75평을 보고 있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장을 일단 가보시고 성수동에 낮과 밤과 주말과 평일을 다 가봐라. 최소 4-5번은 가야 된다. 주택을 고를 때 절대 그 부동산이 같이 데려간 시간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주말에 막 가을이나 봄에 공연 소음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그게 좀 파악이 돼요. 내 라이프가 그려져요. 거기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매매를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면 1-2년 만에 그냥 나가면 되지만 매매로 사면 이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해도 양도세 부담도 있을 거고 일생일대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정말 이거를 내가 발로 걸으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둘 다 가보고 그 친구는 이제 결국 나인원으로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총각이라고 그래서 아크로스홀 77평을 가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결혼 한참 남았고 이러면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뷰도 좀 중요하고 사람들 뭐 집에 많이 불러서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크로스홀 프레스트 77평 더 멋이 나는데 타워형하고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서울숲의 존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뷰 좋은 아파트는 되게 많아요. 여의도 쪽도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뷰 좋은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급 주거지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학원가, 대치동, 개포동 또는 학군 좋은 그런 동네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학군은 중요할 거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곳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게 그럼 중요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공원이나 이런 녹지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심지 안에 녹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삶의 어떤 질을 굉장히 올려주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 앞에 한강공원 있잖아요. 근데 강북에서 있는 한강공원과 그 반포에서 가지고 있는 한강공원이 좀 많이 달라요. 성수동 트리마제도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실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작고요. 거기서 뭔가 되게 뭐 산책을 하고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전거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강북에 있는 한강공원들이 개발이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강공원들도 강남 위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크죠. 반포 한강 크죠. 세비둥둥섬 있죠. 그래서 반포 아파트 단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를 보면 학군도 물론 괜찮고 균일성이 높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비싸진 것도 물론 있고 교통도 좋고 하지만 앞에 공원의 존재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자들의 거주지, 하이엔드한테만 특성될 부분일지 아니면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구할 때도 사실 통용될 부분일지 궁금해요. 결국은 저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는 되게 중요하니까 학군 뭐 등등 그리고 뭐 전철역에 있는지 없는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하이엔드로 갈 때 가중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는 아니고 균질성이 좀 높은 그래도 좀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이제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이 가중치가 또 달라지겠죠. 대치동이나 개포동 같은 데는 약간 좀 특수한 동네이긴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의 가중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고층에 그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처음에 거기서 살다가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은 사실 거기를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담자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그래요. 사실 그 말을 하면 뭐 한강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한강뷰의 프리미엄 분명히 있고요. 뷰의 가치가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이제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걸 가중치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내가 총각일 때는 멋지게 살고 싶고 SNS 자랑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뷰의 가치가 그렇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시장 가치는 그게 상당히 좀 높이 프리미엄 형성하고 있죠. 그럼 트리마지와 나인원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나인원 한남이 더 살기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커뮤니티도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냥 비교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예요. 하이엔드 이제 아파트냐 아니냐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전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마제처럼 11평, 16평, 28평, 그러니까 소형 평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절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입주민들의 구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트로피 아파트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트리마제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물론 층고도 더 높고요. 그리고 서울숲하고 더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요. 가격에. 더 잘 지었어요. 사실 더 잘 지었는데 근데 트리마제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평역대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버리면 당연히 그게 트로피 아파트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작은 평형이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했는데
부자들 아파트는 또 다른 얘기였어요. 하이엔드는 넓은 평수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트로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누가 거기 더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트로피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평형 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용 면적이고요. 세대당 쓰는 평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리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층고도 높고요. 일반 아파트 층은 정말 잘 지었어요. 1611세대거든요, 아리팍이. 근데 그 안에 커뮤니티도 가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한강도 딱 멋지게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1600세대가 그거를 쓸 때 쾌적하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당 배분되어 있는 공용 면적이 전 럭셔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여기 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패밀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나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분양을 받을 때에는 엄청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업도 좀 하고 있었고 돈도 좀 열심히 좀 모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부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뭐였냐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현대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존버했더니 지금 50억이래 이런 어떤 스토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을 먹여 살렸던 거는 예전에 IT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국을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한국의 이제 경제를 이끌어왔던 게 다 제조업체들인데 뭔가 내가 제조를 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을 살리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깔고 앉고 공장 깔고 앉아서 한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너무나 많고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되게 많죠. 경북대 의대를 나와서 두 의사의 이제 그 명함이 갈렸던 얘기를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들었었어요. 한 의사는 경북대 나왔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대구에서 개업을 해서 30년 동안 개업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땅값이 좀 올랐죠. 근데 한 의사는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과를 나와가지고 나 그래서 서울에 가서 개업을 해야지. 물론 개업해서 엄청나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되는 그 정도 병원이었어요. 서울 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의 집값과 대구, 부산의 집값과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건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어차피 내가 병원 할 거고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지금도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꼬업 빌딩을 하나 매수를 해서 자기 병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둘이 의사로 번 돈은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3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1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사례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공단에서 한 업체들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게 불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미시적으로 작게 보면 개개인이 선택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더 깊게 들어가면 압구정 현대 이런 데가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벌었던 그 방법이 결국은 다 땅이었던 거죠. 앞으로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수축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GDP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부동산 지가 인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빠질 거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드라마틱한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방에 살고 계신데 하루빨리 거기 있는 거를 팔고 서울로 시프트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이 한 3, 4년 정도 동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 4년? 네, 왜냐하면 2027년부터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때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층이 엄청나게 두텁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런 연금이나 이런 거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좀 경제에 타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는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금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산 시프트를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 부동산 알아서 뭐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한테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저도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고요. 앞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제가 꼬마빌딩 투자한 것도 사실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폭등기 직전에 꼬마빌딩을 2개를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산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급매로 나온 걸 잡을 수 있었고, 근데 실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가 투자했던 조그만한 꼬마 빌딩은 3억으로 투자해서 한 2년 만에 한 2배 정도 해서 이제 먹고 나왔거든요. 양도세 내고는 한 4억 한 몇천 이 정도의 돈을 이제 벌었었고, 근데 제가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큰 걸 하게 되고 더 큰 걸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빌딩 투자는 뭐 부동산 투자는 뭐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편견을 가져버리면 나에게 오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제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분명히 기회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올 때 내가 빌딩 투자할 돈이 없으면 다른 거 투자해도 되는 거고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해도 되는 건데 아예 내가 내일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성북동, 평창동은 전통 부촌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살았고 당시에 뭐 힘있고 권력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근데 그분들의 2세, 3세, 4세들이 거기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밑으로 다 내려오면서 한남동에 좀 많이 모여 살기도 시작했고 유엔빌리지도 가고 청담동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거기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강변으로 많이 부가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차를 타고 가보면 알아요. 겨울에 평창동을 한번 차를 타고 가보세요. 진짜 눈 많이 오는 날은 아예 못 올라가요. 진짜 불편해요, 사는데. 그리고 주변 산책할 때는 물론 북악산 있고 막 하긴 한데 꽤 걸어가야 되고 다 아스팔트 길이고 생활 인프라도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핵심지로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해마을도 방배전학교 근처에 다 부자들이 몰려 살았어요. 되게 재벌들도 많이 살았던 동네예요. 탑급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근데 지금은 왜 거기 안 사느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긴 거예요. 트로피하우스로 갈수록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고급 빌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파트는 없었어요. 아파트는 그냥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지어지는 목적도 그랬고, 다만 아파트 중에서 이천동에 있는 뭐 신동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대형 평형도 좀 만들고 했었죠. 근데 아파트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처음 시작된 게 타워팰리스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가 그 수요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고급화되고 커뮤니티 좋아지고 단지가 굉장히 예뻐지고 조경 막 신경 쓰고 점점 고급화되면서 고급 빌라 갈 필요가 없겠는데라고 이제 부자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급 빌라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수요가 아파트로 다 흡수가 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고급 빌라를 수요로 하는 수요층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정말 얼굴 노출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가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성우님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곳도 있나요? 일단 정비사업 하는 데는 다 눈여겨보는 것 같고요. 한남 뉴타운도 당연히 눈여겨보는 곳이고, 용산에는 되게 많은 정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눈여겨보는 것 같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눈여겨보는 분들도 많고요. 트리마지 옆으로 개발이 되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눈여겨볼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걸 팔로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게 지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기가 잘 맞으면 재건축, 재개발에 돈 묻어놓고 돈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아파트들 용적률이 되게 낮아요. 이천동에 낮은 아파트들 보면 5층, 4층밖에 안 되는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성이 나오겠죠. 이천동도 워낙 좋은 지역이고, 핵심지의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은 사업성이 나오겠지만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건축비 이슈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정비 사업들이 지금 멈추거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곳 중에 핵심지가 아니면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공사비가 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묻어두고 기다리면 돈을 그냥 번다 라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건축기술도 좋아지고 서울도 깨어 성장했고 인구도 계속 몰려들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의 과실을 그대로 먹는 거잖아요. 사실 토지라고 하는 게. 그런 시기엔 당연히 돈이 됐죠. 근데 앞으로 그럴 거냐를 보면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분기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 여전히 되는 데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남 뉴타운을 평당 1억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서 권리가액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딱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를 가야 이게 수익이 될까를 계산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반포가 평당 1억 8천, 2억 정도 가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못 가면 별로 괜찮은 수익이 아닌 거예요. 단기간에. 그 정도로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사업용 빌딩을 보는 분들이 더 많고 아니면 아예 해외 쪽으로 자산 좀 시프트를 하려는 분들이 많고 한 것 같아요.
터보님은 지금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전세도 되게 오르고 있고 매매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좀 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대비 집값이라든가 평균적인 그러니까 중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의 아파트나 중위 주택을 샀을 때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 이자나 원금 상환 이런 거를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통계치들은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글로벌 마켓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글로벌 도시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비교를 해보고 하면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올린 측면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2023년의 반등작은 확실히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에도 여전히 강세이긴 한데 이것도 신생아 대출로 돈 풀었고 그리고 규제들 되게 많이 풀었잖아요. 결국 돈이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은 오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시장이 되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펀더멘탈이 같이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가야지 이게 건전한 시장인데 어쨌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보면 정부에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종부세 완화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만약에 30% 정도 다 폭락한다. 모든 지역이 라고 하면 가게가 완전 작살날 거고 그게 엄청난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 거라서 정부에서 절대 그런 정책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이 이제 통계청 보면 40% 정도라고 나오는데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그렇게 많이 잡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또 생각을 해보면 재산의 상당 부분이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 되게 재밌는 게 60대 이상의 순자산 대비 부동산 그 비율이 너무나 높아요. 90% 이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국민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체 평균을 내보면 71.5%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도 재산 상당수가 맞아요. 부동산에 묶여있지 않아요? 맞아요. 32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상위 1% 부자다 대한민국 이렇게 보고 있고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자산이 53억이라고 해요. 그 자산 중에 43억 정도가 부동산에 이제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 평균 71.5%인데 상위 1%의 평균이 80%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0.1%로 가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돈이 많으니까 진짜. 이젠 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평균 자산이 53억이면 초핵심지로 봤을 땐 아리팍 34평을 사고 얼마 안 남는 거잖아요, 돈이. 근데 0.1%로 가게 되면 확 올라가거든요, 이 자산의 평균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확 떨어져요. 터보님은 어느 정도이신지 여쭤도 돼요? 이제 통계청 자료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 0.1%가 80억 정도가 컷라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넘겠죠, 당연히. 왜냐면 뭐 아파트 대출 전 1원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건 넘으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말고도 꼬마빌딩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고 제가 거의 주식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투자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한 40-50%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동산 몰빵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 그 자산시장의 상승기와 하락기를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부동산이든 미술품이든 돈을 벌면 계속 돈을 벌어줄 것 같아서 더 크게 베팅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방에 일어서 이제 시장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상당히 좀 벌었었어요. 근데 괜찮게 번 돈을 또 엎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하락장 때 좀 그걸 때려 맞고 좀 손실을 좀 봤어요. 근데 토탈리 보면 벌었죠. 제가 번 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마지막 하락장 꼭대기점에서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전 되게 보수적으로 해서 70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공격적으로 했던 분들은 다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몰빵은 위험하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얻은 너무 큰 교훈이에요. 주변에 좀 부자들을 보셨을 때 자산을 물려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다수성가로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전업투자자 하면서 자수성가한 친구들도 꽤 있고 스타트업 엑시트한 분들도 꽤 있고 2세, 3세들도 되게 많긴 한데 이제 전문직 하다가 투자 정말 잘해가지고 돈 모으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고 제로베이스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 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많아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평범한 직장생활 하면서 오피스텔부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오피스텔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시장이 안 좋고 오피스텔도 대출 많이 끌어서 써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잘 된 케이스예요. 결국은 논현동에 200억짜리 건물도 샀는데 특별히 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엄청 다른 데서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너무나 잘 맞추고 운도 되게 좋았고 저는 부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모건 하우저의 부의 심리학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운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운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뭐 기업의 성장 과정도 그렇고 어떤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운이 전부다
이건 아니지만 운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산운칠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뭐 80%라고 생각합니다. 70%가 아니라. 그 운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나한테 천운이 안 올 수도 있고 진짜 쟤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운빨 터져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실제 많습니다. 되게. 근데 그런 걸 보고 박탈감을 느끼고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열분을 토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사회는 되게 이성적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부조리하고 비이성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운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소개팅에 많이 비유를 해요. 뭐 소개팅에도 뭐 괜찮은 여자를 못 만난대. 일단 100명을 만나봐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정보회사 가서 만나든 100명을 만나봐라. 근데 접촉면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제 취지는. 접촉면을 넓혀야 나랑 맞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접촉면을 넓히면 확률은 높아져요. 확실히. 그런 취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회는 다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부의 사다리가 끊겼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숙기로 갈수록 기회는 적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보다 지금 기회가 더 적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편의 생각을 해보면 IT 쪽에 창업하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처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다. 여기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또 기회가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기가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예전보다는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부의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는 또 아니에요. 창업 혁신지수 같은 것들 발표를 하잖아요. 특허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아니면 스타트업이 얼마나 많이 창업이 되느냐, 유니콘 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굳이 이런 얘기 안 할 거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안 느낄 거 같거든요. 네. 제가 이런 걸 왜 공유하고 왜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라면 제 성향인 것 같고요.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블로그의 처음 시작은 뭐 수익화도 목표도 아니었고,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2년 전에 미술 퀄리팅 관련된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내게 됐냐? 그 당시에 미술시장 호황이었고, 그리고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막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삽질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뻘짓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한 A4로 한 18페이지, 19페이지 정도 되는 미술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읽어보고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알기 쉽게 미술시장의 구조를 깔끔하게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없다. 한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책으로 한번 내봐.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첨부해서 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막 되게 정의롭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지인들이 눈탱이를 맞고 호구가 되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사실 뭐 제 조언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이스가 어떤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취합해서 자기 의견을 만드는 건 자기 몫인 거고, 저도 그 보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보이스를 좀 열심히 내는 사람인 거죠, 그냥 저는. 잘 취합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조언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면적을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창업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작게 창업을 했을 때 주변 사람이 그걸 하고 있었고, 주변에 그런 동료가 있었고, 주변에 가르칠 사람이 있어서 그냥 한 거예요. 되게 성공한 창업가들 있잖아요. 왜 그때 취업도 안 하고 그 불확실한 창업을 했어요? 물어보면 대단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그리고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업하면 무섭잖아요.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 가서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창업했다가 망하면 돌아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취업해야지. 창업은 나와 다른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변에 창업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쟤도 하는데? 내 대학 동기 중에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해가지고 뭐 잘 되고 있어.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저는 문화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그게 영업을 하고 이 사람한테 뭘 팔고 이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 확실히 생애소득에 있어서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그런 연구들 되게 많고요. 처음부터 모태 부자로 태어나면 다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주변이 태어나 보니까 아빠 친구들 다 부자고, 쟤도 부자고, 쟤도 부자야. 난 부자 동네 자랐어. 반포에 자랐어. 이러면 당연히 동창 동기들이 그런 커넥션이 되죠. 근데 제가 시간을 좀 오래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렇게 이어진 인맥이 아주 파워풀하지 않아요, 사실. 어차피 그 안에서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일단 환경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바꾸는 거, 주변에. 내가 뭐 구직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싶어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주변에 둬야 되고, 내가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면 돈을 진짜 벌고 있는 애들을 주변에 옆에 두던지, 아니면 그런 사람 찾아가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접점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넌 유튜브 왜 하냐? 근데 유튜브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잉크가 물에 쫙 퍼지듯이 이렇게 딱 스며든다고 생각해요. 설해마을, 트리마제, 라인원 항남 거기 살려면 보통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아주 단편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라인원 75평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대출이 1원도 없이 이 아파트를 사도 1년에 뭐 재산세, 종부세 하면 뭐 4천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평균 230에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년에 한 7천 정도가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숨만 쉬어도 나오는 유지 비용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89평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듀플렉스 가면 확 늘어납니다, 이게 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외식업 대표님이 계신데 정말 백그라운드 하나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자우성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가지고 고깃집 여러 개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몇 천씩 벌어요. 근데 그분이 반포에 신축 30평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포에 오기 전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좀 이제 사는 그런 집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는 자기 다 번 돈을 다 생돈으로 내야 되는데 좀 박탈감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고소득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생활을 맞춰가면서 또 돈을 또 써야 되고,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 갈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생활비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만 쓰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반포에 딱 가니까 영어 유치원이 250이래. 그러니까 250 같이 안 보내도 그렇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다 아는 사이고 A 엄마가 보내고 B 엄마가 보내고 우리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방학 때 아이들 뭐 연수 보낸대요. 또 안 보내기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거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상급지로 가게 되면 분명히 소비 수준도 올라가게 돼요. 라인원 한남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강남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하나요?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가 엄마인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들끼리 그 비교 속에서 그걸 안 시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모두를 늪으로 끌어들이는 수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봉 1억이면 세후로 600 몇십이잖아요. 근데 이제 30평대, 20평대로 가서 이제 관리비 좀 줄이고 하면 충분히 살 수는 있지만, 이제 아이를 만약에 키운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강남으로 가면 교육비가 올라가요. 그 사람들 많이 시키거든요, 진짜로. 근데 안 시키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억이면 빠듯할 거예요, 아마. 반포 신축 대단지에 가서 그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살이 떠밀려가지고 시키기에는 좀 빠듯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무리해서 강남살이를 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나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지마다 좀 다른데 대치동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아이 교육 때문에 정말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이랑 엄마랑 둘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형평들이 되게 많고 구축들도 많잖아요. 근데 구축들은 매매가는 비싸지만 전세가나 이런 거 되게 싸요. 아무래도 생활 편의성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반포에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무리해서 들어간 분들 많이 알고 있고, 왜 저길 들어갔지 하는 분들도 많이 살긴 해요. 그 정도로까지 무리를 해서 들어간다 하면 아이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내 아이를 여기서 좀 키우고 싶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아이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아이에게 교육비를 몰빵해가지고 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냈을 때 들어가는 인풋이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웃풋을 창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통 사회에서는 그게 아웃풋이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의 기회도 너무 넓었고, 그리고 명문대만 나오면 뭔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사회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도 너무 높았고. 근데 이제는 아웃풋은 낮아지고 있는데 인풋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학령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인풋은 높아지는데 아웃풋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치동이나 이런 교육열이 정말 극성인 아줌마들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의대 보내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런 교육이 정말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인센티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이해는 되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비극인 거죠. 그 뛰어난 아이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 이건 좋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당연히 지적력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게 맞지만 각각의 직업들이 다 자기 가치가 있지만 모두가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주변에 약간 부자인 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다 케바케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정도 부가 넘어가면 의대에 집착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이 전부 다 의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동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의대를 보낼 게 아니면 대치동 들어갈 필요가 없는 초등학생 의대반이 있어요, 또. 대치동, 개포 이쪽이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뚜렷하고요. 반포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청담동이나 한남동에 계속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유학 보내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유학을 안 보낸다라고 해도 조금 더 프리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뭐 하지 마 이런 건 아닌데, 공부는 시키되 굳이 의대 뭐 하러 가? 이런 느낌으로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별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 와이프도 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랑 저랑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아이는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유학을 좀 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언제 보낼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면 부모랑 정서적인 유착 관계가 너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커서 가기에는 좀 이제 불이익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평균적인 삶을 잘 살고 싶은데 중간도 못 가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30대, 40대 분들 많으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평균이 아닙니다. 그 중간이 아니고요. 사실 완전히 평균 올려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34평에 살면서 음식을 가격을 보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자예요. 두 번째로는 뭐 메타인지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와 지식,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SNS의 전시된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SNS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전시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SNS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 똑같아요. 부자들도요, 자기보다 더 부자들 보면서 나 왜 저기 못 가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맨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을 거기서 더 벌면 바뀌는 거는 집의 평수와 벽 뒤에 걸린 그림의 가격이 달라질 뿐이다. 삶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근데 실제 돈을 꽤 많이 가지신 분들도 다 더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실제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도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비교는 본능인데 문제는 우리가 메타인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메타인지를 넓히지 못하면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매몰돼 버려요. 근데 메타인지를 넓히면 얼마든지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실제로 될 일도 안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남들은 또 뭘 잘하겠어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망한 사람, 흙수저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터보님 혹은 터보님보다 훨씬 더 잘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너무 많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망한 사람들은 보통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애초에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봤을 때도 얘는 너무 능력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거 건물 물려줄 테니까 이것만 잘 관리해. 이런 친구도 진짜로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망해요. 최악은 능력이 없으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이제 다 날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망하고, 근데 이제 망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물려받은 자산도 좀 많이 날리고 경제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운된, 되게 힘들어하죠.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려면 어쨌든 자기가 뭐 스타트업을 하든지 전업 투자를 했는데 뭐 대박이 나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다 부지런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뭐 자우성가를 했든 어떤 부분에서 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다 부지런하긴 해요. 부지런하지 않고 어떻게 남들 잘하겠어요. 세상에는 학벌 좋고 열심히 하고 이악 물고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다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공통 분모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능도 있을 거고 운도 있을 거고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게 된 어떤 게임 회사에 의장하고 같이 창업한 어떤 분도 창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학벌도 별로 안 좋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취업에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너 그냥 내 밑에 와서 개발이나 해가지고 그분이 지분을 조금 받고 이제 개발자로 참여를 한 거죠, 그 회사에. 그 회사가 나중에 상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셨죠. 근데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엄청 분석적이고 알고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외식업체 대표는 패션 브랜드 플랫폼에서 엑시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여기서 그때 시대의 대세도 아니었고 왜 했어? 물어보니까 거기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었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 참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잉여력이 넘쳤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맨날 올리고 패션 뭐 올리고 평가하고 이런 거 하다가 그 사람하고 뜻이 맞았죠. 야, 그럼 이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창업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1등 패션 플랫폼이죠. 지금 자아실현을 하고 열심히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잘했어요. 이 사람도 이걸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여겨보고 같이 하자고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잉여로 넘치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기회를 주진 않아요. 내가 뭘 해도 잘해야 돼. 거기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든 내가 거기서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따따따 하면서 연쇄 반응이 탁 폭발하면 어느 순간 그게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갖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 갖는 착각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그런데요.
사람들이 스타트업 신화들을 많이 보면서 5년 만에 뭐 몇천억에 5년 만에 몇백억 엑시 이런 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포브스 부자 1위부터 500위까지 분석을 해보면 갑자기 뭐 스타트업에서 대박난 아마존의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물론 당연히 많지만 그냥 꾸준히 열심히 사업해서 영업이익을 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죠. 우리가 스타트업 뭐 5년 동안 6년, 7년 동안 날 갈아 넣어서 엑시를 멋있게 했어. 그렇게 해서 뭐 한 1000억을 벌었어요. 부자죠. 당연히 엄청 성공한 인생이죠.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1년에 영업이익이 30억 나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꾸준히 20년, 30년 하면서 계속 30억씩 벌고 뭐 공장 부지도 사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산이 2천억, 3천억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런 스타트업 신화에 빠져들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이렇게 할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제가 아는 동생이 1년 영업이익이 한 15억 정도 돼요, 회사가. 그럼 잘 버는 거잖아요. 스타트업을 엑시트한 부자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1년에 15억씩 지금 회사가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한 방에 뭐 400억, 500억 딱 캐시로 꽂히니까 난 언제 이거 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케이스도 있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해서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게 눈덩이 효과처럼 계속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 가는 것 같다. 왜?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너무 극적이고 미디어에서 다루기가 너무 좋고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자 됐어. 이것도 재미가 없잖아. 이게 3년 동안 언제 기다려?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몇 년 만에 막 부자가 되고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메타인지를 넓히면 그렇지 않다. 제 유튜브 PD, 수덕 PD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신이 일하는 공간이 대부분 다 서울이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친구니까 그러려면 저촉면을 넓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뭐 한남동 살 수는 없지만 여력이 되는 한에서 가깝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촉면을 넓히는 게 꼭 그 동네에 살 필요는 없고요. 지금 광역철도망도 GTX-A도 개통한다고 하고 있고 버스도 굉장히 잘 다니고 사실 서울만큼 교통이 좋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 생활권 안에 서울에 있는 주요 핵심 지역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만한 지역들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해요. 직주근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회사가 광화문인데 좀 신축이 가고 싶어서 경기도 남양주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버리는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 시간을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뭔가 더 여기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욕구보다는 난 이제 당장의 어떤 신축 프리미엄 이런 거 더 누리고 싶어 하면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이 신축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 핵심 지역, 강남이나 이런 데다가 자산을 파킹을 해놓고 자기 사는 데는 다른 데 가서 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도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사람과의 접촉면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성공의 어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뉴욕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뉴욕이 주거비가 너무 비싸고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경쟁적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을 향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와이프 오빠 같은 경우도 원래 지방에서 계속 페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서울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 나이 때는 여기서 해보고 그리고 진짜 뭐 안 되면 그때 내가 늦지 않는다. 처음부터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는 게 정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달라지고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지방을 막 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물론 전제는 자기가 노력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전제 하에선 그렇다는 거죠. 일하다 보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 되게 많을 거고 그 사람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달로 몰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많고 양질 일자리 많고 고용번자들이 많고 자산가들이 많고 그리고 돈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다 이 서울 수도권에 몰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연히 더 기회도 많고 접촉면도 많다. 밀도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인맥 관리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안 만나줄 거예요.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굳이 이 친구랑은 안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사회에 되게 빠꿈이고 굉장히 그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붙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도 항상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내공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스토리텔링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터우팔삼일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대단한 이야기든 그냥 평범한 이야기든 간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소설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롭느냐가 그 사람의 매력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원래 말을 하는 거 좋아했고 말을 잘하는 편이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거 다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전달하는 것도 다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잘 예쁘게 전달하느냐도 그 이야기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코어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는 자기만의 경험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 내가 아는 형이 뭐 이런 얘기만 해.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고 알아둘 수는 있지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잖아.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시간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흥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사람을 볼 때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매력인 것 같아요. 학벌, 그 학벌을 얻기 위해서 한 노력, 아니면 뭐 사업, 투자, 뭐 어떤 영역이든 간에, 아니면 학벌이 안 좋아도 돼요. 그게 꼭 스펙하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집안 백그라운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좋은 애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만의 이야기를 정말 써나가는 친구가 있느냐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직장인들이 구체적인 하나의 투두를 좀 가져가고 싶어요. 가장 해야 할 첫 스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사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어차피 1시간, 2시간 뭔가를 더 투자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더 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비율을 들어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열심히 고3 때 공부했었고 대학 가서도 취업하려고, 또는 취업이 아니더라도 뭐 고시 공부든 뭐든 공부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회사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작은 차이가 저는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간이 쌓이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해마을에 살았었어요. 근데 설해마을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고대를 다녔는데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고스터미널역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설해마을 고스터미널역까지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철을 타게 되면 눈을 감고 푹 쉬면서 갈 수 있어요. 앉아서 되게 편하게 가요. 근데 딱 30분만 늦게 일어나면 되게 불편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오전 공부를 망쳐요. 빈몽사몽한 상태에서 좀 편하게 눈 감고 가면 좀 회복이 돼서 가가지고 열심히 커피 한잔 딱 마시고 공부할 수 있는데, 아침이 너무 힘들게 1시간 넘게 시달리고 가면 3시간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의 차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뭐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이 30분이 아니라 3시간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나의 스케줄을 딱 보면, 루틴을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효율적인 걸 좀 제거를 하고 그 시간에 좀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면 남들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1등은 못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각자가 뭐 처한 환경과 모든 자원과 재능과 뭐 그런 게 다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나이대거든요. 저도 35세에서 55세 그 사이에 있는 나이대인데, 일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제 나름대로 제 환경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효과들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것들이 가져올 여러 가지 재밌는 스토리들이 또 나에게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모여가지고 시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많이 체득을 했고, 그 시너지는 결국 운하고 결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때도 오지 않을까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 계급도? 저는 몰라요. 잠깐만, 차가 이 시기 계급도는 봤는데 이게 좀 잘못됐네. 마이바흐는 이미 이제 벤츠의 그 옵션 패키지로 가가지고 이제 마이바흐를 이렇게까지 높게 보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벤틀리, 페라리보다 훨씬 아래인데 가격도 그렇고, 푸조, 뭐 토요타, 혼다, 쉐보레, 여기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네요. 국산차로 이렇게. 폭스바겐보다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브랜드 네임밸류.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포드랑 얘보다는 제네시스가 좀 더 브랜드 네임밸류가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피니티는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있지? 일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 루시드는 뭐 이거 전기차니까 이건 모르겠고, 벤츠에 요거 맞는 것 같고, 마세라티 여기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마세라티 요즘에 그렇게 브랜드 네임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은 좀 더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해박하시네요. 저는 차를 워낙 좋아했고 오래 탔으니까요. 저는